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했지만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데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미국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촉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몇 가지 해법을 갖고 있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뒷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김 위원장은 퇴장 조치됐습니다.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연일 친북, 친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길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에 마약을 퀵서비스로 배송해달라고 의뢰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화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신라젠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정지 이후 2년 5개월 만인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러시아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향해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올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내년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워낙 대외 악재가 많은 탓에 물가 안정이 아닌 경기 둔화만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제시한 주된 근거는 높은 물가였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5%대 고물가가 이어질 상황에서 높은 환율이 물가를 더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이 하나고요.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영향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설비 투자 지연, 축소를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소비 감소도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씀씀이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라던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대만큼 내수 소비가 살아나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면서 그렇다고 물가가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기조, 치솟는 환율 등 대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져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물가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년 2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2.5%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모두 33조 원가량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한 데에 따라 늘어난 이자는 모두 3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 4천 원씩 증가하는 거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커지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전술핵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정치적인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확장 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현재 시점에서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감행된다면 그 후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전술 핵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전술핵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면서 미국과 이를 두고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재로는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최고로 강화해 그 안에서 대응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YTN에 전술핵 재배치는 어떤 논의도 해본 적 없다면서 미국과 주변국 문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여러 사안이 충돌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강경 대응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된 거나 다름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역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김기현 의원은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핵무장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한 것이냐의 문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비핵화 선언 파기 발언은 이른바 친일 발언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면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바이고요. 이 전술핵처럼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술핵 배치 의견이 제기되는 건 현실 가능성이 크다기보다 안보 이슈를 통해 여권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회에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여야의 안보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친일 공세에 국민의힘은 친북 공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잔디밭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바닥에 있던 진흙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 사격을 하다 낙탄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현장을 찾은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소상하게 고해도 이 모자랄 판에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급급한 모습에 정말 실망스럽게 거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친일 공세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충분히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만큼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 대국화를 꾀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저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친북 공세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자꾸 북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항하는 훈련을 하느냐.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김정은의 마음이다. 이심정심이다. 거듭되는 친일몰이가 나라를 망치는 자해 행위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엄중한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의 삼각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전략적 자산을 함께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을 뺀다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게 중국이고 또 북한이고 그렇겠지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안보 정세가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야는 해법을 찾기 위한 협치 대신 강대강 대치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야당 국방위원들이 현무투 미사일 실패 사고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군부대 내부 사고 현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부대 안 골프장에 낙탄이 됐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유류 저장고 한가운데도 미사일 추진체가 떨어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강릉 제18 전투비행단 내부의 골프장 부지입니다. 깊이 팬 잔디 아래로 10m가 넘는 거대한 흙 구덩이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일 현무투-C 미사일 비정상 비행 과정에서 탄두가 추락해서 생긴 사고 지점입니다. 여기까지는 군 당국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결과 미사일 추진체는 부대 안 유류 저장고 한가운데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이 지금껏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유류 저장고는 보안시설이어서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는데요. 추진체가 유류 저장고에 떨어지면서 내부 펜스 등 유류고 일부 시설이 부서지고 잔디와 소나무가 불에 탄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낙탄 지점에서 불과 300m 거리에 군장병의 생활관과 교회 등이 있어서 큰 인명피해가 났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 당국이 현무미사일 오발사고 진상을 은폐했다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군 측은 유류 저장고에 추진체가 떨어진 건 맞지만 폭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해 폭발의 위험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무미사일의 비정상적 낙탄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의 조직적인 은폐가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군 당국은 근거 없는 부적절한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합참이 해당 낙탄이 장병들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던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정감사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의 위험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방부가 이를 은폐할 이유가 없고 은폐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판한 과거 SNS 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수령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해 회의가 파행을 빚은 건데요. 논란 끝에 공식 사과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의 질의는 간첩이야 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질의가 목구멍에서 넘어옵니까? 여야를 떠난 문제 아닙니까?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저녁에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결국 퇴장 조치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의원 등은 확진 편향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은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논란의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고 국감에 방해되는 만큼 퇴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서 의혹을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문제 부분이 허위 경력이 아니라 잘못 기록한 거로 본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이 12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오기에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인데 여상이었다든지 이런 오기였다라는 부분들을 그 사실과 다른 거 아닙니까? 오기죠. 오기와 사실과 다른 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된 거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를 두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논란은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요구에 그런 의도가 아니어서 사과를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6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며 전장현 시위와 같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한 행위에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TBS 지원 조례 폐지, 마포 자원회수시설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국감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놓고 야당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말살 조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원래 재단 생길 때 18%였는데 31%까지 올랐어요. 그것도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예산 삭감을 하려는 만큼 지원 폐지를 추진하는 시의회와는 입장을 달리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민 반발이 거센 마포 광역자원해수시설도 쟁점이었습니다. 소각된 것만 묻게 되니까 소각장이 이렇게 클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연구를 해야지. 서울시는 대체 메리트가 없다, 잠깐만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있는데 계속 쓰자, 마르고 닳도록.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을 놓고는 여당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 더군다나 이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FC 축구단에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 희망살림, 현 롤링 주빌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희망살림에서 빚탕감 운동만 하면은 좋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39억을 성남 FC에 광고료로 지불을 하고. 서울시는 국감 이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두 개 종목 주식을 2억 3,125만 원에 취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재산 내역에는 없던 것으로 이 대표는 예금 자산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 이미 주식을 보유했고 국방위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성 의장은 SNS를 통해 국방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 대표가 왜 국방위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대도 안 다녀온 분이 얼마나 해먹으려고 국방위에 왔느냐며 주식을 가진 건 자유지만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장은 이어서 오늘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 날이라며 이 대표는 오늘 당장 국방위를 떠나고 국정감사장 근처에도 와선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하명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고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인 건 오히려 전임 정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간부들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전 정권 인사들과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데 이어 7천여 명의 철도 탑승 기록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행정 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 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유 총장과 이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논란을 비롯한 최근 감사원 행보에 심각하다고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반발에 국민의힘은 정작 직권을 남용한 장본인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떳떳하면 감사를 받으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정책감사 등을 거론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감사를 대놓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십시오. 여야 신경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식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이 대표가 최근 방위산업체로도 분류되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주식 2억 3천여만 원어치를 취득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보유한 주식이라 국방위 활동과는 무관하고 지난 8월 30일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2억대 방산업체 주식을 가진 이 대표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며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대한 야당의 공수처 고발에 여당도 지지 않고 맞서면서 국감기간 장외 공방은 계속 치열해지는 형국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사상 처음으로 실패한 가운데 외교부는 국제기구 선거에 과도하게 입후보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지지 교섭을 실시했지만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입후보가 결정된 14개 선거에 대해서 교섭을 벌이면서 상호 또는 교환 지지를 위한 가용표가 조기에 소진되고 교섭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인권 현황을 둘러싸고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한 점도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길을 가던 오토바이를 무작정 멈춰 세우고 이른바 묻지마 퀵배송을 의뢰한 남성들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건넨 쇼핑백에는 다름 아닌 필로폰이 들어있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 운반 수법입니다. YTN이 범행 장면이 담긴 화면들을 확보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낮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입니다. 대로변으로 나가려는 오토바이를 향해 한 남성이 손짓합니다. 멈춰선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승용차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음식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붙잡고 다짜고짜 퀵배송을 의뢰한 겁니다. 남성들은 이곳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테이프로 감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어떤 건장한 남성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혹시 아저씨 킥도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건을 주는데 물건이 너무 허술해 보였어요. A씨는 배송비 3만 원을 요구했고 이 남성들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쇼핑백을 경북 경주로 붙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미심쩍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주행 버스에다가 이 물건을 실어 달고 송장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과연 3만 원 주고 빠르게 킥으로 보낼 만한 일인가? 그때부터 이상했었어요. 결국 터미널에 도착한 뒤 A씨는 쇼핑백을 열었고 흰색 가루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박스 테이핑도 허술해서 뜯어보니까 여자 속눈썹이 나왔어요. 그 안쪽에 하얀색 가루가 나왔던 거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흰색 가루는 필로폰 10g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나 택배를 이용한 마약 운반은 있었지만 이처럼 묻지마 퀵배송은 처음 알려졌습니다. 길 가던 사람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퀵배송을 맡긴 남성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건너목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건데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모습을 김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교차로. 경찰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멈춰 세웁니다. 우회전하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건널목 신호등의 녹색불이 미처 바뀌기도 전에 가로질러 갔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분 제가 도로교통법 27조 1항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로 스티커 하나 발부하겠습니다. 범칙금 6만 원이고요. 벌점 10점 부과되겠습니다. 단속된 남성은 관련법이 바뀐 줄은 알았지만 잠시 잊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까먹고 있었죠. 여기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 안 가길래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뭐 할 수 없죠. 뭐. 지난 7월 12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은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미 계도 기간 석 달을 거친 만큼 서울 도심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첫날 단속에서는 운전자 1명만 적발됐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석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모두 3,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넘게 줄어든 겁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었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일시정지 기준에 대해 모호하다고 여기는 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멈춰야 하지만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둘 사이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경찰은 애초 계도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가 석 달로 늘렸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차, 명백한 차에서 일단 준비 동작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배도를 하고. 경찰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규정 위반 사례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높아지는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들은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나토 국방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였습니다. 최근 격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소식이 이어집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미국이 추가로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4기가 자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첨단 방공 시스템을 인도했습니다. Das hochmoderne Luftverteidigungssystem Iris-T ist aus Deutschland in die Ukraine geliefert worden und dort auch angekommen. 네덜란드 정부도 약 209억 원 규모의 대공 미사일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핵무기 사용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We have conveyed clearly to Russia that this will have severe consequences for Russia. Russia knows that the nuclear war cannot be won, must never be fought.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But Russia's latest assaults have only deepened the determination of the Ukrainian people and further united countries of goodwill from every region on earth. 핵 사용 위협 등 러시아의 공세 강화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현지 시각 12일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의장국을 맡은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EU가 내년 여름 이전부터 가스 공동구매를 개시하기로 전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EU 전체의 구매력을 활용한 공동 가스 구매를 서두르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올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다음 겨울에는 공급 안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고속도로를 달려 회사로 복귀하던 버스에서 운전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드레일을 연신 들이받으며 졸음 쉼터를 향해 질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뒤를 쫓아가던 동료 버스 운전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중형버스가 가드레일을 긁으며 위태롭게 주행합니다. 대형 버스가 옆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졸음 쉼터가 다가오자 방향을 틀어서 중형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오전 6시쯤 충남 보령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버스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한참을 달려오던 중형버스는 이곳 졸음 쉼터 입구에서 앞을 가로막은 대형 버스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차를 멈춰 세운 대형 버스 운전사는 뒤따라가던 동료 신모 씨였습니다. 중형버스가 계속 이상한 모습을 보이다 졸음 쉼터로 향하자 휴식 중인 사람이나 차들과 부딪힐까 걱정돼 일단 막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가 이 졸음 휴게소로 들어가면 거의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 이거는 우리 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아무 상관없는 시민들이 다치겠다 싶어서. 사고 여파로 버스들은 망가졌지만 신 씨와 중형버스 운전자 모두 별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고의 사고 책임을 묻는 대신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 운전자에게 충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중형버스 운전자는 병원 검사에서 중대한 지병이 확인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예정입니다. 신 씨는 인명피해 없이 동료의 병을 알게 됐으니 이제 쾌유할 일만 남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건강하게 자기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YTN 양동훈입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신라젠의 거래가 2년여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은 이번 거래 재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 신라젠, 면역 항암 치료제를 앞세워 지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3,500원이었던 주가가 13만 1,000원까지 치솟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영진이 팩사백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팔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위법 소지 없어서 진행했다고 해명하셨는데 입장 그대로세요? 법원에서 말하겠습니다. 상장 이전의 횡령과 배임 사실까지 드러나며 결국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올해 초엔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약 확대와 연구개발 분야 임상책임 임원 채용 등 개선 과제를 대체로 수행했다고 보고 거래 재개를 결정한 겁니다. 17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은 이번 결정에 환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거래소가 거래 재개 결정을 내려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 정지에 발단이 된 DB금융투자는 3년 동안 고통받은 신라젠 주주들한테 지금이라도 사죄를 하고 책임감 있게 피해 보상을. 거래 재개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라젠 지분 18%를 보유한 최대 주주 M2N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막판 순위 싸움으로 뜨거웠는데요. 오늘부터 가을 야구가 시작됩니다. KT는 소형준이, 기아는 놀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선발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종전 역전패로 4위로 미끄러진 KT와 기다리고 있던 5위 기아의 대결. KT는 토종 에이스 소형준을, 기아는 좌완 놀린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소형준은 올해 기아전 1승 2패, 놀린은 KT전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상대 전적은 KT가 10승으로 훨씬 앞서 있습니다. 4위 KT는 1차전을 이기거나 비기면 곧바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해 3위 키움을 만납니다. 반면 기아는 반드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해야만 준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 팀이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흘 동안 휴식한 기아와 달리 최종전으로 KT 투수들의 체력 소모가 컸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홈런 타자 박병호와 나성범의 대결 역시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5팀만이 초대받은 포스트 시즌은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한국 시리즈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 KBO 홍보대사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사령탑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구계 관계자는 김태형 전 감독과 결별한 두산이 신인 감독 후보로 이승엽 홍보대사를 내정하고 모기업에 최종 보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을 6위로 마친 NC는 강인권 감독 대행을 3년간 총액 10억 원의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강 신인 감독은 전반기에 한때 최하위까지 밀려났던 NC를 마친 뒤 58승 50패 3무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수원FC가 성남을 2대1로 꺾고 다음 시즌 K리그1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승점 48점을 확보한 수원FC는 대구 FC에 패한 10위 수원과 승점 차를 10으로 벌리며 남은 2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일부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대구는 수원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4연승과 함께 8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울은 김천 상무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9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와서 큰 관심을 모았던 경남 창원 동부마을 팽나무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화재청과 창원시 북부리 동부마을 주민들은
팽나무 근처에서 수령 500년 이상인 이 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창원시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전달했고 드라마에서 소덕동 이장 역할을 맡았던 배우 정규수 씨가 명예이장으로 위촉됐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했지만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데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미국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공개된 국가안보 전략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길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마약을 퀵 서비스로 배송해달라고 의뢰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화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신라젠에 대해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정지 이후 2년 5개월 만인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유럽연합 EU가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올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내년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하며 5% 이상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그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번에도 금통위원 간의 의견이 갈리셔서 25bp와 50bp 결정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50bp를 논의했고 전반적인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워낙 불확실성이 심하다. 가장 큰 것이 11월에 FOMC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동요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12일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의 8.7%보다는 다소 둔화한 상승률이지만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4%보다는 높았습니다. 지난 8월과 비교를 하면 0.4% 올라 두 달 연속 하락을 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2%도 웃돌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진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제약적인 통화 정책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각 10일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많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 적게 행동하는 대가가 너무 많이 행동하는 대가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물가 상승률 지표가 대체로 예상보다 높았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은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내려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을 근거로 속도 조절론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내부 이견을 보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지난 1991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북한은 공동선언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지만 우리만 30여 년 전에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의 실언을 덮으려는 정치적인 속셈이자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 등은 한반도 안보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전술핵 배치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며 여당 대표와 장관의 의견이 다른 건 도대체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지 시각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문서로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수립해 공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일으키는 소규모 독재 국가로 거론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퇴장 조치됐는데요. 앞서 윤건영 의원 등을 향한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사과 문제 등을 놓고 종일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거듭된 파행에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거친 발언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파국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같이 증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앞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겨냥했던 지난해 4월 SNS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정말로 충격적이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더 볼 것 없이 이 자리에서 고발을 의결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친일 발언을 꺼내들어 김 위원장을 엄호했습니다. 우리 보고 친일 국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욕감 느낍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확산하면서 김 위원장은 두 차례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답변 과정에 제가 저의 발언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김 위원장의 거친 발언은 반복됐고 결국 전해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일제히 국감장을 떠나면서 결국 반쪽짜리 국정감사로 남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은 물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시각차까지 더해 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회 모욕죄 고발을 주장하면서 여야의 충돌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를 두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처벌을 하겠다고 한 발언은 의도가 왜곡됐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과 의향을 묻는 말엔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불법 포용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 이 전장의 시위에 대해서 이런 발언 하신 바 있으시죠? 장애인분들을 무슨 흉악범으로 낙인 찍는 것도 아니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발언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과할 생각 없으시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불법에 대한 대응과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저의 의도였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전장연의 시위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관되어서 전장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서 의혹을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한 데 대한 비판에 허위 경력이 아니라 잘못 쓴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김 여사가 제출한 경력 2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건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닌 오기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고등학교라고 기재된 부분이 알고 보니 여상이었다든지 하는 오기의 영역이고 근무 이력은 확인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쌍용 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에디슨 모터스에 서울시 보조금이 3년간 총 41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을 받은 전기버스 회사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에디슨 모터스는 2019년 서울시에 전기버스를 납품하며 보조금 58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148억 원, 지난해 2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또 에디슨 모터스는 중국 회사로부터 이 차체부터 배터리, 전기 모터 등 주요 부품을 모두 들여와서 조립해 파는 회사라며 사실상 중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안겨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다수 정부 부처가 유튜브 등 SNS 공식 계정을 통해 활발한 정책 홍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부 조직은 장관 관련 영상이 전체의 절반이나 되면서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여기가 우리 외교부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시장이에요. 잘 파는 데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관들이 직접 정책을 홍보하고 친근함을 어필하는 정부 부처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과거엔 실무진이나 게스트만 참여하는 수준이었지만 장관이 출연하는 영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YTN 취재진이 올해 정부 18개 부처에서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관 관련 영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외교부로 전체 영상의 55%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48%를 차지한 법무부였는데 한 달 내내 한동훈 장관 영상만 잇따라 10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를 이어 각각 20%와 17%, 16%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전후를 비교하면 여야 구분 없이 대체로 기존 장관 영상 비율이 높았던 곳은 계속 높고 낮았던 곳은 계속 낮았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에서 장관 영상 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한동훈 장관을 제외하면 대다수 장관 영상 조회수는 수십, 수백 회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때 32%, 박범계 전 장관 때 50%, 한동훈 장관 때 64%로 전임 장관들 역시 장관 영상 비율이 높았는데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는 일체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뉴스 형식으로 장관 동정을 소개한 통일부나 전임 장관이 출근길에 한 말을 여러 차례 올린 법무부 등 일부 부처 영상은 장관 동정이나 해명에 치우쳤습니다. 장관의 행보는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모든 장관 관련 영상이 개인 홍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계정의 장관 영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건 자칫 좋은 정책의 취지마저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데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약과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불법 특혜 의혹 등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전 대상 부지 선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이전 비용은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무리한 예산 전용과 숨겨진 이전 비용으로 관련 의혹은 커지기만 한다. 부지 선정의 타당성,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 수의 계약에 따른 특혜 의혹 등 언론과 국민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의 답변이나 해명은 모르쇠이거나 억지 해명뿐이다. 감사원은 지금 즉시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감사에 착수하라. 김창기 국세청장은 방송인 박수홍 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형 박진홍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차려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돈과 박 씨의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마약을 퀵서비스로 배송해달라고 의뢰한 남성들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2명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그제 정오쯤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에서 음식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마약이 담긴 쇼핑백을 퀵서비스로 배송해달라고 맡긴 혐의를 받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밀봉된 쇼핑백 안에는 필로폰 10g이 들어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퀵배송을 맡긴 남성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서울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잠자던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2대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큰 충격에 가정집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출입 통제 라인을 치고 감식 작업에 한창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3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1시쯤에 소리가 갑자기 펑 나고 구르는 소리만 났다가 1분도 안 돼서 이제 연기랑 냄새가 좀 났고 한 5분 있다가 나온 것 같아요. 나왔을 때 이미 경찰도 다 있는 상태였고요. 이 불로 70대 부부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아래층 주민 5명은 놀라 대피했습니다. 여자분 그 노인분은 안방 입구에서 그다음 남자분은 이제 침대 밑에 옆에 창문 쪽에서 그때 2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펑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과 거실 부분이 집중적으로 탄 점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 위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50대 남성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UV와 승용차 한 대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검은 SUV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차량 앞유리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전남 나주시 석현동 도로에서 40인승 버스가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전복돼 일가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도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오수유계소에서 정차해 있던 25톤짜리 탱크로리에서 염산 5리터가 누출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닥에 흐른 염산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휴게소가 2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탱크에 구멍이 뚫려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과 노르트스트림 2의 누출 사고 이후에도 손상되지 않은 관을 통해서 유럽에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며 자국에 대한 제재 해제를 압박했습니다. 로이터, DPA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에너지 주간 포럼에서 노르트스트림2를 통해 유럽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트스트림2의 2개 관 중 1개는 가스 공급을 위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관의 공급 용량은 연간 270억 세제곱미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현지 시각 12일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의장국을 맡은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EU 전체의 구매력을 활용한 공동가스 구매를 서두르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올 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다음 겨울에는 공급 안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외부 전력 공급이 4일 만에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간 12일 자포리자 원전에 상주 중인 감시단이 원전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원전은 비상용 디젤 발전기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쓸 가능성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예단할 수 없다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닛산 자동차는 러시아 내 자산을 단돈 1유로에 팔고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을 주요 7개국 G7 정상은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7 화상 정상회의 후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 출신으로서 핵무기 근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全くこの状況は予断は許されません。状況を深刻に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ウクライナを新たな被爆地にしてはならない。 일본 정부는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자산 동결 대상을 늘리는 데 그치는 등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악화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잇따라 러시아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제조 공장 등 현지 자산을 러시아 국영연구소에 1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한 러시아 사업을 접으면서 떠안게 된 손실은 약 1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가 지난 3월 대러 제재에 앞장선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 환경이 불안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ロシアが日本を非友好国とし、日本の国民や企業に不利益が及ぶ可能性のある措置を公表したことは遺憾であり、抗議をしました。 토요타는 러시아 내 생산을 끝내기로 했고 미쓰비시 자동차 역시 철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탈러시아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8일째인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위공직자수사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특정 감사를 이용한 전 정부 인사 사퇴 압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 검사 이탈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되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발언 보도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2020년 5월 거래 정지 이후 2년 5개월 만인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정기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상하고 농협은행은 내일부터 예금 금리는 0.5%포인트, 적금 금리는 0.5에서 0.7%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도 이른 시일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을 야구 첫 경기인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오늘 저녁 6시 반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립니다. KT 소형준과 기아 놀린이 선발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4위 KT는 1차전을 이기거나 비기면 3위 키움이 기다리는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5위 기아는 1, 2차전을 모두 승리해야만 준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습니다. 1위 SSG와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맞붙는 대망의 한국 시리즈는 다음 달 1일부터 열립니다. LG 아트센터 서울이 오늘 서울 마곡지구에서 공식 개관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22년간 운영했던 LG 아트센터는 마곡지구로 옮기면서 전보다 2배 규모로 커졌으며 건물 설계는 안도 다다오가 맡았습니다. 개관 기념 첫 공연으로는 오늘 저녁 7시 반 LG 아트센터에서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직전 최종 조율을 거치는 비공개 회의가 끝났습니다. 시진핑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풀이되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은 대관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개막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줄지어 꽂혔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경내엔 보안 요원들만 지키고 서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10km 떨어진 호텔엔 내외신 기자들을 위한 프레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인민대회당과 폐쇄루프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당대회를 취재하는 매체들은 이 호텔에 하루 이틀 전부터 묵으면서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상 격리 조치로 취재 활동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회 직전 최종 조율을 거치는 7중 전에도 나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당대회에서 낭독할 업무 보고서와 당헌 개정안 등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벌써 인민영수란 표현을 써가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3연임은 기정사실화됐고 시진핑의 지위와 사상을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의 견줄만큼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여러 경제 지표 악화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코로나19를 막아야만 경제도 안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건 통제 역량이 없기 때문이라며 연일 제로 코로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498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천여 명, 2주일 전보다는 4천여 명 줄어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중간 집계 기준 14주 만에 최소치로 자정까지 집계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6살 아래 영유아에서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는데 어제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덕에 2년여를 건너뛴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게 지난달 16일. 2주 후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7.1명은 독감 의심 환자였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5%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6살 이하 영유아는 1000명당 12.1명으로 한 주 전보다 53% 급증하며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와 임신부에 이어 고령층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75세 이상 1947년 이전 출생자를 시작으로 1948년에서 1952년 사이 출생자는 17일부터, 53년부터 57년생은 20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접종 기간은 연말까지고 먼저 시작된 6개월에서 13살까지 어린이와 임신부의 접종 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최근 접종을 시작한 오미크론 대응 개량 2가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왼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면 독감 백신은 오른팔에 맞는 식으로 접종 부위를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독감에 걸릴 경우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서아프리카 간비아 어린이 60여 명 집단 사망 사건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도산 감기약에 대해서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2일 ANI 통신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아닐 비지 인도 하리아나주 보건부 장관은 메이든 제약사 공장을 점검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12건의 규정 위반을 발견했다며 이날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든 제약사는 해당 약에 포함된 디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등 유해 성분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는 제조 날짜와 유통기한도 표기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에틸렌 글리콜 등은 일반적으로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등 산업용으로 사용하며 감기약 성분의 값싼 대용품으로도 활용됩니다. 정부가 최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더 예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17개 보훈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세계단체는 42년이 지난 올해서야 법의 보호를 받는 공법단체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는 소식에 5.18 단체들이 어느 공법단체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5.18 단체들은 곳곳에 이를 환영하는 펼침막을 내걸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것은 61년 만. 독립과 호국, 민주 등 17개 보훈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직 개편 추진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우리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강한 안보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보훈이 국가 안보의 근간입니다. 보훈단체들은 여야가 모두 환영한 만큼 정부 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장관이 당당한 국무위원으로서 보훈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훈 가족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라 위에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인류 보훈. 이게 지금 국정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국정 과제로 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영국 등과 달리 뒤늦게 승격되는 국가보훈부가 외국 헌신한 국민을 위해 내놓을 정책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대공 미사일 등에 들어가는 다기능 레이더를 생산하는 국내 방위산업 전자 분야 1위 기업이 구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은재 기자입니다. 전투기나 군함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생산하는 방산기업 한화시스템.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규모로 수출한 대공미사일 천궁2에서 다기능 레이더 부분을 맡은 업체입니다. 국내외에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경북 구미에 2천억 원대 신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축구장 12개가 넘는 부지에 새롭게 설비를 갖춰 이르면 2024년 말부터 첨단 무기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광학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KF-X21에 들어가는 그 항공전자 제품들이 있고 또 향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제품들을 더 확대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가 내세운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경상북도도 구미시와 함께 방산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앞서 지난달 말 또 다른 방산기업 LIG 넥스원과도 1,10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기업들이 뭉쳐 또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구미 지역은 기존에 IT, 전자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와 방산기업이 합쳐지면은 우리 K방산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수출 강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강가나 논밭 주변에 흔히 자라는 존개관 냉이가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존개관 냉이 추출물을 사람 각질 형성 세포 배양액에 넣어보니 아토피를 유발하는 혈청 흉산과 활동화 조절 케모카인과 대식세포 유래 케모카인 생성량이 각각 96.7%와 66.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염증이 생긴 실험용 쥐 대식세포 배양액에 추출물을 넣자 염증 유발 물질인 산화질소와 프로스타글란딘 생성량이 각각 75.2%, 43.5% 줄었습니다. 연료 누출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세 차례 발사가 연기된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1 임무 로켓이 다음 달 14일 다시 발사에 도전합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성명에 따르면 아르테미스-1 임무 로켓인 우주발사 시스템의 4차 발사 시간대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1월 14일 오전 0시 7분부터 69분 동안 설정됐습니다. 나사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조립동에 보관 중인 발사 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달 4일 발사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영국의 유명 화가 데미안 허스트가 현지 시간 11일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팔린 작품 원본 수천 점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런던의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에서 관련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작품 소각을 전시의 일부로 기획했습니다. 허스트는 지난해 7월 화폐란 제목으로 물방울, 일명 땡땡이 도상의 NFT 작품 10,000점을 판매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이어졌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1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간에서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1도, 대구는 1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도 23도, 광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